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단원 시장경제와 가격 마지막 4단원 시장경제 변동이라는 할 건데요. 오늘 강의가 우리 계약 전에 보는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느림반은 계약하고 첫 시간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약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밀린 강의들도 잘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고 오늘 강의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 수업 내용도 수업 내용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학습 방법 있죠. 디지털 교과서라는 거, 디지털 교과서랑 스마트 앱을 활용하는 것들도 안내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거는 좀 유념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2단원 시장 가격의 결정이라는 거에서 시장에서 이제 결정되는 그 가격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면서 이제 수요와 수요량 그리고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라는 걸 봤습니다. 자, 수요라는 거는 일정한 가격이 정해졌을 때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그 양들을 사전에 사고자 하는 그 욕구들 있죠. 사전적인 선호도, 욕구들을 우리가 수요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큼 거래되는지, 판매되는지 그 양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수요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수요랑 수요량은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너 그거 상품 얼만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 그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이 시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요. 라고 하는 건 수요가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시장에 대한 수요량이 굉장히 높아요. 라고 하지 않죠. 예를 들어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 뭐 지금 이게 1,000원짜리래. 이 1,000원짜리인데 이때 시장에서 얼만큼 팔릴 것 같아? 시장 수요량은 얼만큼 되니? 라고 물었을 때는 이제 수요량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수요 법칙이라는 건 수요와 수요량의 관계, 수요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수요 법칙인데요. 수요 법칙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가격이 싸지면 물건을 많이 소비하려고 하고, 가격이 비싸지면 적게 소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그런 건데, 이제 수요 법칙을 평면에 그림을 그려보면 수요 곡선이 그려지죠. 수요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 되겠죠. 자, 반대로 공급도 마찬가지겠죠. 공급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일정한 가격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전적인 욕구를 공급이라고 한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공급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급은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량이 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팔려고 하지만 실제로 공급량은 그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공급 법칙은 수요 법칙이랑 반대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역할이 되겠죠. 가격이 올라갈수록 팔려고 하는 양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비쌀수록 그 사람들 이득이 되잖아요. 많이 팔수록. 자, 공급 곡선까지 했고요. 균형 가격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마지막 내용이었죠. 균형이란 거 뭐야? 서로 상반된 힘, 반대되는 힘이 평평하게 일치하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잖아, 그죠? 수요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한 점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었고, 그럼 이 수요와 공급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요 변동의 원인, 그리고 공급 변동의 원인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겁니다. 자, 그럼 학습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습목표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시장 가격의 변동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급 변화 요인과 시장 가격 변동의 요인 설명. 세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거, 이거 세 가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요 변화입니다. 먼저 수요는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어요. 가격이 중요한 거죠.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그죠? 그 때문에 가격은 이 수요 곡선에서 보면 이 세로축이었죠. Y축. Y축이 가격이었죠. 근데 따라서 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에 대응하는 X축.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그죠?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Y축이 변했더니 X축이 변하는 거. 그죠? X축, Y축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수요 변동이라는 거는 이 X축, Y축, X축 두 축이 아니라
요거 밖에 있는 나머지 변수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수요 법칙에 이미 얘네 x축 y축이 서로 자기들끼리 법칙 만들어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나머지 변수가 와가지고 이 축 자체의 규칙 자체를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소득이 변화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가격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예산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쵸? 나는 지금 내 수중에 돈 이만큼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 저만큼일 때는 이만큼 살 거고 가격이 또 올라가면 또 이만큼 줄일 거고 라는 계획이 있는데 내 소득 자체가 확 변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이미 사이즈가 스케일이 달라지겠죠, 그죠? 두 번째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 기호라는 건 선호라는 거겠죠? 선호도, 좋아하는 정도. 좋아하는 정도가 변했을 때, 그럴 때는 가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격이 예전에 가격에 똑같은 가격이더라도 이게 이제는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살려고 하는 게 소비자의 기호 변화가 되겠죠. 세 번째는 연관 상품, 비슷한 상품, 이거랑 좀 성격이 비슷하거나 이거랑 같이 하면 좋은 거거나 뭐 이런 것들 상품 가격이 변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콜라랑 사이다가 있는데 콜라랑 사이다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콜라 값이 너무 비싸지면 콜라 대신 사이다를 먹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사이다의 수요가 변할 수 있겠죠. 사이다 가격은 그대로라도 이런 것들이 수요 변동의 요인이 되겠죠. X축, Y축이 아닌 나머지 요인이 되면 수요 자체가 변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수요 곡선 상에서 변하는 건 수요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변해가지고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거에 대응하는 이제 점들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수요가 변했다는 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곡선상의 이동은 가격이나 수요량이 변했을 때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점. 가격이 변했거나 수요량이 변했거나 X축이 변했거나 Y축이 변했을 때는 곡선상에서 그 대응하는 점이 이동하는 거라면 곡선 자체 이동하는 거는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것들 있죠. 이럴 때는 곡선 자체의 모양이 변해. 어떻게 변하냐면 기울기가 변할 수도 있고요. 절편 값이 변할 수도 있고요. 곡선 자체가 그려지는 위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변할 수도 있어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뭐 가파라졌다가 뭐 완만해졌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럴 수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의 그래프가 뭐 가격, 수요량이었었는데 가격이 요만큼 내려갔을 때 이 사람은 요만큼만 더 소비량 늘리려고 했었고요. 가격이 요만큼 내려가면 요만큼 늘리려고 했었어요. 소비량을. 근데 가격이 변했을 때 이 사람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야.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소비량이 확 늘어나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쵸? 이랬을 때는 그려진 점의 그래프 자체가 기울기가 변할 수가 있겠지. 그쵸? 이 사람이 가격에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정도로 가지고 기울기가 변할 수도 있고요. X축, Y축은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영역. 이 사람이 주어진 예산에서 이 사람은 뭐 예산 죽었다 깨나도 뭐 10개 이상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최대 구매 가능한 거 10개야. 그리고 뭐 다른 재화도 10개까지밖에 구매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의 뭐 소득이 변했다거나 뭐 그랬을 때는 뭐 이게 뭐 그려진 위치가 20개에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곡선 상에서의 이동. 자, 똑같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가격에서 이 사람이 더 많이 지불하려고 한다.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수요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곡선 자체의 기울기도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이 소득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곡선 자체가 이렇게 모든 점에서 이만큼씩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점들 연결했더니 이렇게 그려진 거죠.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렸네. 그죠? 그러면 공곡선이 일정할 때 수요곡선이 이동했으니까 소비량도 늘어날 테고 가격도 올라갈 테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잠시 후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요 곡선의 이동에 대한 거 좀 약간 심한데요. 심하던 내용이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가게의 소득이 변했을 때, 가게라는 건 소비의 주체죠. 어떤 사람의 예산이 막 월급이 막 올랐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수요 법칙에 의해서는 이래요. 소득이 증가하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겠죠. 수요는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재화라고 칩시다. 열등제라는 건 뭐냐면 소득이 약간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를 먹는 거 있죠. 저번 시간에 약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쌀이 주식인 나라에서 쌀을 먹어야 되는데 쌀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쌀 공기
밥 한 공기 5,000원인데 라면 한 봉지면 500원이다. 이랬을 때 이제 밥 대신 먹는 라면이 열등제라고 합시다. 그렇지? 이랬을 때 열등제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재화가 되겠습니다. 열등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재화야. 인간한테 이득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등제도 소득이 변화하면 수요는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열등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열등제는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대체 효과에서는 소비를 늘어나는 방향을 하지만 소득 효과에서는 소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볼게요. 자, 대체 효과가 뭐냐? 대체 효과는 뭐 두 가지 제어가 있다고 합시다. 다른 상품, 지금 뭐 사이다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이다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콜라 있죠? 콜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겠지. 이 두 개가 서로 쌤쌤이었는데, 이 가격이, 한 재화의 가격이 뭐 싸진다면, 뭐 올라간다면, 이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진 효과가 나겠죠. 좀 약간 잘못됐네. 사이다 가격이 올라갈 때라고 하는 게 좋겠네. 그죠? 사이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 사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가 상대적으로 싸졌으니까 콜라의 수요량이 비싸지는 그런, 수요량이 많아지는 이런 게 대체 효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가격과 소비량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겠죠. 소득 효과는 어느 상품의 가격이 떨어졌대요. 콜라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변하고 이 사람의 월급도 안 변하고 선호도도 안 변하고 다 그대로인데 지금 이 가격만 떨어졌어. 그쵸?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렸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커진 거죠. 내 재산이 많아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한 것 같은 효과를 낸다는 얘기죠. 소득 효과에서는 수요량이 증가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재화라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게 맞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열등제는 가격이 떨어지면 대체 효과에서는 수요량이 증가해.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와 빵, 뭐 쌀과 라면이 있었을 때 대체 효과에서는 뭐 라면의 수요량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소득 효과에서는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한단 말이야.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나 라면 이제 그만 먹고 싶잖아. 그렇죠?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라면 이제 그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소비량을 줄일 거야. 라면 값이 싸졌지만 이게 일반적인데 이제 그 열등제 중에서도 좀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기펜제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아일랜드 감자 얘기했었죠, 그죠? 소득 효과 너무 커. 그래서 이제 이 라면 값이 감자 값이 떨어진 것보다 이거 안 먹으려고 이제 사람이 진절머리가 난 거죠, 그죠? 내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이거 안 사 먹어. 이 효과가 더 커져가지고 오히려 그 값이 떨어졌더니 수요량이 확 줄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즉 수요 법칙은 가격이 싸지면 소비량을 늘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기펜제, 열등제 중에서도 기펜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더니 소비량도 같이 줄어버렸다. 이런 경우가 수요 법칙 예외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좀 이해가 안 되면 질문방에 올려주면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놓을게요. 자, 두 번째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입니다. 뭐 지금 딸기 시장 같은 경우가 있어요. 딸기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 뭐 딸기가 코로나 예방에 좋다더라. 이런 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소비자들이 이제 딸기 값은 그대로 있지만 더 사 먹으려고 그래. 똑같은 값이라도 이만큼 사 먹었던 걸 이만큼씩 사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그럼 소비 곡선이 이만큼 증가하겠지, 그쵸? 소비자의 선호도가 변했을 때. 그 다음에 인구수가 변했을 때. 뭐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인구가 많았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많았다는 얘기고,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소비자끼리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겠지, 그쵸? 치열하니까 가격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시장에 따라 성격은 다르겠지만요. 그다음 미래에 대한 예상. 이 물건, 이게 오늘 뭐 이게 100원 하는데 내일 200원 될 거래. 비싸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해. 소비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다음 연관 상품의 가격 변화. 아까 얘기했던 뭐 콜라 값, 사이다 값 이런 경우 서로 반대되는 제아들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 예를 들면 뭐 커피랑 설탕을 같이 먹는다고 합시다. 커피에 대한 커피 값이 변했어요. 커피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커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럼 커피랑 설탕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설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설탕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동하겠지. 이 설탕에 대한 수요 곡선 옮긴 거는 설탕 시장에서 변화야, 커피 시장에서의 변화야. 그렇죠? 커피 시장에서 커피 가격이 변했는데
설탕 시장에 영향을 준 거잖아, 그렇죠? 연간 가격도 수요 곡선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공급의 변화입니다.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자,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되겠고, 일정한 가격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공급 시장이 되겠죠. 자, 이거 수요랑 반대죠. 자, 지금 수요 공급을 다 반대로 해야겠네. 자, 공급도 마찬가지로 변해요. 공급 곡선상에서 이동은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 곡선에서 그 점이 변하는 거고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했을 때는 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변했을 때 공급 곡선 이동하겠지.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 곡선이 얼만큼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가, 최대 생산 가능한 영역이 얼만큼 되는가, 공급 곡선 자체가 얼만큼 상하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강아지 소리가 나죠? 집에 지금 강아지가 짖고 있어서 좀 잡음이 들어가도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자, 공급 곡선의 이동인데요. 자, 공급 곡선 가격을 제외한 공급 자체를 변화하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거 있죠. 생산 요소 한 3개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천연 자원 같은 거, 일반 캐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람이 투입되는 거, 노동력, 그리고 자본, 이거 있었죠. 요 세 가지 우리가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예전에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지대,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자가 됐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생산 기술의 발달, 예전에는 뭐 어떤 생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흙을 한 톤을 하는데 사람이 막 포크레인 같은 게 개발되기 전에는 인력이 엄청 달라붙어가지고 많이 퍼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었겠지만 요즘에 뭐 포크레인을 한 사 퍼가지고 떠낸다면 뭐 이게 인건비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겠잖아요. 그쵸?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공급자 수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공급 시장에 공급자가 한 명이었다가 갑자기 여러 명으로 바뀌었어요.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서로 물건을 팔겠다고 하니까 물건을 더 싸게 내놓을 수가 있겠죠. 미래에 대한 예상. 이건 아까 소비랑 반대로 해볼게요. 이 물건이 오늘 팔면, 판매자 입장에서 오늘 팔면 1,000원인데 내일 팔면 2,000원이래.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할까 안 할까? 공급을 줄이겠죠. 그렇죠? 공급량이 줄어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이동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자,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자, 공급이 일정할 때 소비자의 기호 변화로 수요가 증가한다. 자, 다른 모든 조건은 다 똑같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한 거겠지, 그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소비자가 이 물건을 더 좋아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시장의 가격은. 자, 수요가 변했거나 공급이 변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변하냐를 묻는 거죠.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겠지.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수요 곡선이고 파란색이 공급 곡선입니다. P1이라는 가격, 균형 가격, Q1이라는 균형 가격에서 이게 거래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호 변화로 모든 지점에서 각각의 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증가했어.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오른쪽 이동했어. 그죠? 커진 거죠. 똑같은 가격일 때 예전에 여기서 구매하려고 했었던 거를 이제 이만큼까지 구매하려고 한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변했어. 이때 가격은 새로 만나는 지점이 여기겠지. 그죠? 시장 가격은 P2라는 곳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요.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거래량도 Q2로 많아지겠지. 그치? 뭐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그거 있잖아. 모여봐요.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물건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공급이 못 따라가가지고 지금 약간 공급량은 정체되어 있고 가격만 올라가지만 공급이 따라간다면 거래량도 많아지고 나중에 공급이 많아지니까 다시 쭉 시장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을 다시 되찾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요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요. 이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좀 안내를 좀 해볼 건데, 디지털 교과서라는 거 한번 우리가 이제 쓸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선생님들이 한번 가끔 이 교과서라고 해서 교실에서 틀어주시는 교과서 있지, 그죠? 그 교과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기능들이 추가되는 상태로. 이거는 혼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연동해서 쓰기도 좋아요. 자, 이 디지털 교과서는 별거 아니고 이제 에듀넷 계정이 있으면 돼요. 에듀넷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웹 버전,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로그인만 하면 쓰는 거 있고요. 즐겨찾기 해놓고 하나는 앱 버전에서 해서 이제 PC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버전이 있는데, 자, 웹 버전은 장점이 이제 로그인만 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인터넷이 항상 연결돼 있어야 되겠지만 로그인만 하면 이 기능들을 다 써가지고 쉽게 쓸 수 있어요. 교과서 다운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빨라. 근데 다만 온라인상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든 기능을 다 쓰지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쓸 수 있어요. 웹 버전이 있고요. 이제 앱 버전은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2018 디지털 교과서라는 걸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교과서를 다운받게 돼 있어. 지금 영어, 사회, 과학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근데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교과서를 받아야 되는데, 한 단원에 한 200메가 정도 돼. 그러니까 이걸 뭐 10단원, 12단원 받으면 교과서 한 권 받는데 한 2기가 되겠죠. 그쵸? 용량이 좀 많아서. 대신에 이제 모든 기능을 뭐 제한 없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프라인으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주요 기능들 몇 가지만 안내할게요. 자, 하이라이트라고 밑줄 치는 기능들 있어요. 색깔별로 이용하는 거. 이렇게 안내해 놓을 거고요. 두 번째는 메모 기능. 우리가 메모장 만들기인데, 이거는 몇 가지 규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덕지덕지 다 만드는 것보다 이 규칙에 의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모 기능. 세 번째로는 노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노트 정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걸 가지고 나중에 책으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 정리 같은 거는 꼭 이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있어요. 처음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학습 목표 같은 걸 보고 그날 우리가 공부할 거를 이제 쭉 체크를 해보는 거야. 체크를 해보고 교과서를 빠르게 읽습니다. 이때 빠르게 읽으라는 이유는 머릿속에 이걸 전부 다 암기하고 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큰 숲 이미지를 그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쭉 해주시면서 읽는데, 이러다가 이제 읽다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온다면 하이라이트 들어가서 약간 노란색으로 개념 단어에다 밑줄을 쳐볼게요. 그리고 좀 색깔에 따라 다르지만 좀 읽다가 요거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좀 궁금한 내용이다 싶을 때 이제 파란색으로 질문을 해놓을 수 있고요. 학습 목표랑 관련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나중에 이 색깔별로 모아보기가 가능해요. 하이라이트 모아보기 하면 내가 어디에다 밑줄 쳐놓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메모 기능인데요. 메모 기능은 단어에다가 쓸 수도 있지만 약속을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나 왼쪽 아래에 페이지 쪽번호에다가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메모장에다가 계속 새로운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밑줄 쳐놓고 계속 메모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우리 개념 단어장을 쓸 때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쵸? 요걸 해가지고 단어장을 만들어 놓고 이 메모 슬라이드로 단어장만 모아보기가 가능해요. 요거를 또 위두랑으로 보내면 다른 친구랑 같이 메모장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여기 메모장을 따로따로 밑줄 쳐놓고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뭐 URL을 갖다 붙여놓거나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노트 기능인데요. 노트 기능은 이것도 우리가 쪽수, 단원 쪽수, 그 다음에 제목 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노트만 모아보기 할 때 편리하겠지, 그쵸? 자, 노트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능, 글쓰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진 찍기, 그다음에 이미지 촬영, 그다음에 배경, 뭐 노트 속지 같은 거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이제 그리기 같은 기능이 있는데, 그리기 기능은 뭐 태블릿이나 PC에서 이렇게 막 직접 이제 판서하듯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할 건데 여러분도 혼자 쓸 때는 별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노트에서 하는 그리기 기능은 이게 저장이 안 돼요. 저장 이게 인식을 못 해가지고 위두랑이나 뭐 서재로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노트에서는 쓰기는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리기는 하지 말고 그리기 전까지만 모두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트에서 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위두랑으로 바로 보내는 기능이 있고 내 서재에 저장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저장된 노트를 가지고 나중에 위두랑에서 포트폴리오로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책 한 권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한 걸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 기능들 안내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안내할 내용들은 이제 위두랑이라는 겁니다. 위두랑이 뭐냐면, 위두랑은 이제 그 에듀넷 아이디를 가지고 하는 학습 플랫폼인데,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랑 좀 비슷한 건데요. 여긴 이 자체가 이제 이건 완전히 교육적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설문조사도 가능하고 친구들끼리 모둠 활동도 가능하고요. 과제 예방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사진 모아보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댓글 써주기 이런 거 되게 좋고 댓글에 뭐 하트 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디지털 교과서랑 똑같이 애드넷 아이디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애드넷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클래스를 검색해봐. 이제 여기 신정중학교 3학년 몇 반 해당되는 반 사회라는 걸 이제 들어가 찾아보면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메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소식, 뭐 과제방 선생님은 클래스 과제 같은 거 올려놓을 건데 요 기한 내에 안 내면 딱 닫혀버려요. 과제방이 나중에 쓸 거야 많이. 사진, 영상 우리가 선생님 올린 거, 여러분들 올린 거 다 모아볼 수 있고요. 이제 모둠 활동, 뭐 알림장, 공유방에 쓸 수 있어요. 공유방에다가 선생님이 뭐 학습 자료 같은 거 파일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다운받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아래쪽에 보면 뭐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자료 같은 거 이거 책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가입은 왼쪽 상단 모서리 눌러보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좀 소개할 거는 소식 창을 활용하는 방법이야. 소식은 카테고리가 5가지를 선생님이 분류해 놨는데요. 이제 수업 참여라는 카테고리는 뭐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태블릿 가지고 뭘 하다 보면 얘들아 선생님 뭐 이거 한 거 위두랑에다 올려보자 했을 때 이제 수업 참여에다 올려놓으면 서로 친구들끼리 보고 공유하고 거기다 글쓰기도 가능하고 댓글도 달을 수가 있어요. 할 때 우리끼리 보기에 전체 공개는 하지 말고 회원 공개로 합시다. 자, 질문 있어요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다 어려운 내용들 같은 거 거기다 질문 있어요에다 올려놓으면 선생님이 댓글 달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끼리 댓글을 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노트 정리는 아까 앞에서 안내했던 노트를 올려놓으면 쭉 모아보기가 가능한 거고 우리끼리 소식 나눔은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 같은 거 할 때 친구들끼리 뭐 공적 수업 외에 용도로 활용할 때 거기서 이제 서로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뭐 준비물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용 앱 하나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용 앱으로 이제 퀴즐렛이라는 거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앞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나 위드랑에서도 했지만 오늘은 주 개념, 단어 같은 거, 사회에 좀 어려운 개념 단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앱 다운받는 버전이 있고 PC에서 바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둘 다 퀴즐렛이라고 검색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 QR코드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돼요. 나중에 정지시켜놓고 여기로 가입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면 앱을 설치를 하면 온양 신정중학교 3학년 사회라는 클래스로 이제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선생님이 지금 세트를 5개 만들어놨지. 이건 앞으로 더 많이 만들 건데. 자, 쭉 보다 보면 이렇게 각 단어랑 그 단어를 클릭해보면 뒤에 뜻이 써져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뭐, 학습하기, 이런 걸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쭉, 지금 45개 단어를 쭉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서 이제 다른 질문 유형을 보고 싶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직접 서술형, 이렇게. 서술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재밌게 하려면, 이제 카드 맞추기라고, 그, 앞뒤 짝 맞추는 거 있죠? 짝 맞추기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이게 서로 비슷한 것들을 눌러가지고 위에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맞춘 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더 빨리 맞춘 사람들이 뭐 우승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죠. 막 찍으면 안 되지만 요거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카드 맞추기 게임 혼자 이제 항상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하는 거죠. 또 다른 기능으로는 낱말 카드 보기. 이건 그냥 좀 천천히 이제 학습을 할 때 확인할 때 좀 많이 쓰는 용도고 전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래비티라고 이제 그 단어가 위에서 쭉쭉 떨어지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PC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비티라는 거 20%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퀴즐렛이라는 거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재밌게 집에서 혼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매 단원 그리고 단어들은 저 틈틈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그동안 그 대학 준비 한다고 밀린 강의들 있으면 많이 듣도록 하고요.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왔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앞으로 더 많이 즐겁게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그런 모습으로 밀린 강의 잘 듣도록 하고 이 과제들 이런 거 공부하는 방법들을 다 익혀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모레쯤 되겠네요. 그렇죠?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